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를 위한 기본 골격서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의 교재 위치는 176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22번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사도구 개발, 사실 우리가 직업 상담사에게 필수적인 자질 내지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검사도구 내지는 직업 심리 검사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게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필요한 내용으로 가끔씩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 개발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또는 문항 개발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측정 도구에 대한 제작 절차,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타이틀 위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그 심리검사의 개발 과정, 이것도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단계를 우리가 보통 8단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 1단계부터 해서 8단계 마지막 규준 개발 단계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것서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단계만 써라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암기 과목에 해당된 암기 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1단계는 가설 개념의 영역 규정 단계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예를 들면 구직자의 구직 욕구, 그죠? 구직 욕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척도를 개발한다, 이렇게 내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177페이지 가시게 되면 2단계는 이제 문항 표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구직자들의 구직 욕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문항들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집 절차를 통해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3단계는 사전검사의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측정의 세련화 단계라고 해서 문항을 다듬기도 하고, 문항 분석을 통해서 각 문항 간의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우리가 배웠던 예를 들면 구성타당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해보는 그런 단계가 4단계고요. 그래서 5단계는 본검사의 자료 수집 단계를 거쳐서 6단계와 7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거기 보면 이제 신뢰도 평가, 그 다음에 타당도 평가, 이게 6단계와 7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준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심리검사 내지 척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측정, 심리 도구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제작 절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많이 답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과정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개발 과정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했다면은, 제작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판매까지 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척도를 만들 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총 10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발 과정, 제가 조금 전에 8단계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그것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177페이지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제작 절차를 써도 좋고, 또 176페이지에 있는 개발 과정을 써도 좋은데, 저는 개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문항 개발 시에 문항 반응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1차에서 한번 나온 적도 있지만 2차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어떤 그런 거 있죠. 객관식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다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위형이 있습니다.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거죠. 우리가 yes, no를 얘기하는 겁니다. yes, no를 해가지고 진위,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진위형이 있고요. 그 다음 중다 선택형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5점 척도를 할 것이냐 4점 척도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4점 척도죠. 4개 중에 답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5개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오지선다형이죠.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분화 동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그 MBTI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에 내하고 해당되는 것이 맞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I 쪽이냐 E 쪽이냐, 그러니까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이죠. yes, no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분화 동의, 부동의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커드 척도라고 해서 리커드 양식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아주 좋다, 조금 좋다, 보통이다,
싫다, 아주 싫다 이렇게 어떤 형용사형으로 이렇게 어떤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할 때 있어서 많이 쓰이는 오점축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 형용사 양식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거와 비슷합니다. 뭐 아주 좋으냐, 그냥 좋으냐, 보통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로 나열하는 이러한 문항 반응 양식이 있다. 이것도 역시 내용적으로 알 필요 없고 제목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예비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뭐 이것은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재차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뭐 제작 방법, 제작 절차, 개발 순서 이것을 좀 몰라도 예비문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줘야 구성 타당도라든가 내용 타당도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예비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로는 문항을 만들 때 가능하면 현재 시제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는 짧게 한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심리검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문장이 길지 않아요. 아주 짧으면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현재 시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중부정의 문항과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피해야 한다. 저 역시도 가끔 이렇게 제가 척도를 만들 때 저도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은 이렇게 충분히 이 말은 알아듣겠지 하고 약간은 조금 복합적 의미가 있는 단어를 제가 많이 집어넣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혼나는데 같이 동료 교수들한테 이게 뭐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은 정확하게 딱 한 가지만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해석한다거나 함축미가 있는데 함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함의가 너무 커버리면 이 답변하는 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뭐 검사할 때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거나 또는 어떤 불만을 야기시킬 만한 이런 어떤 문항이 들어가면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7번에 보면 문항의 난이도도 적절해야 된다. 0.5 정도, 그죠? 0에서 1 사이라면 우리가 보통 난이도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난이도 개수가 0에서 1까지죠. 그러니까 0.5 정도 수준에서 난이도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주 적절한 예비문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해서 총 뭐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한 5가지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예비문항을 만든다든가 제작 절차라든가 개발 과정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는 문항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으로는 난이도라든가 변별도라든가 또 문항 총점 상관관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비 문항을 분석을 할 때 난이도는 어떠한 건지, 변별도는 있는 건지, 문항 총점과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서 이게 어떤 문항에 대한 척도로서 또는 사람에 대한 척도로서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제거 시에 신뢰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다시 말해서 크롬바 알파 개수가 올라가느냐 낮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4가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전통적 의미의 문항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오지선다형을 할 것이냐, 뭐 7점 리커드 척도 7점 척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 검사 해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항 반응 이론, 교차 타당도 또는 교차 타당화라고 하는 3가지가 있다. 이게 내용이 뭐냐? 사실 여러분들 뭐 크게 이 내용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목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의 5번에 보면 오답의 능률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가 학습으로 하나 붙여놨는데요.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심리학 부분에서도 앞부분, 그러니까 상담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분들 참 공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1차 때도 어렵게 공부했지만 특히 2차 때도 이 상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뭐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규준, 그 다음에 표집,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집 오차, 그 다음에 측정의 오차, 여러 가지 오차에 대한 종류,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점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도 머리 막 찌끈찌끈하죠. 이것이 뭐냐면 상담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뭐 사회 방법론이나
이런 것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학이잖아요. 어떤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추측을 해내는, 통계적 추측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신뢰도 타당도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표준 점수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끝났던 문항에 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풍부한 답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스위프 노트가 따로 준비된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제 180페이지로 갑니다. 조금 이제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암기니까 넘어가자고요. 기본 제가 2차 골격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따라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요거는 암기, 요거는 이해,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심리검사의 개요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오는 검사지는 대부분 다 직업심리검사니까 뭐 뻔합니다. 가치, 흥미, 적성 이 정도죠. 뭐 약간 나온다는 게 지능이긴 한데요. 대부분 성격과 흥미 위주에 해주시고, 특히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추리티, 성숙도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발달형 검사지 같은 것들은 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해 보자고요. 일단 심리검사와 직업 상담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해놨는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81에 보면 이런 게 참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 뭐 좀 쓸게요. 이 검사지와 관련해서 늘 우리가 참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윤리적인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선정시, 그죠? 그럼 세 번째 또 뭐 실시시, 또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평가시,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해석시. 비슷비슷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검사지를 선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검사지를 실시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평가할 때는, 해석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어떤 검사지와 유의사항이죠. 이 부분이 늘 나옵니다. 근데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도대체 뭘 물어보느냐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181페이지 보게 되면 윤리적 문제를 써라 이러면은 제가 제시한 그 세 가지를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담 협회라든가 상담심리학회라든가 또는 한국카운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지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검사의 목적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그 원래 목적 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와 구분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둘 다 비밀 보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하라. 이건 뭐냐면 그 검사지 결과에 대한 부분만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하는 이 뭐 사생활 침해라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걸 더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담에 필요한 부분만 그 내담자의 어떤 사적인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상담의 어떤 본 내용과 상관없는, 좀 거칠게 말하면 쓸데없는 걸 계속 더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담자가 굉장히 어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괜히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내담자의 사적인 것을 자꾸 캐묻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사 목적에 맞게 또 그게 맞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어떤 내담자의 사적인 비밀까지 알려고 하는 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이 시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181페이지 보면은 또 검사 실시의 문제가 나오는데 선정 기준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선정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이러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 달성에 적절한 검사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는 상담과 또 내담자에게 대해서 탐색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검사지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실용성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너무 비싸다든가 또 실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함에 있어서 MMPI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MMPI는 문항도 500문항도 넘을 뿐만 아니라 검사 시간만 해도 2시간 반 걸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쓰기엔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도 써야 되고 이런 걸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검사 선택 시, 선정 시에 내담자를 포함시켜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선정 기준과 난다든가 아니면 선정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181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5개 항목을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82에 실시 요령입니다. 자, 실시와 관련되어서 요령 필요한 거죠. 실시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직업 상담사 시험이 만들어진 이후로 요 5개 항목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매 회차 나온다 그런 얘기죠. 뭐가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암기하신 분들이나 이해하신 분들은 선정시 내용을 윤리적인 문제에다 답을 써버리고 실시의 내용을 선정시에 답을 써버리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것이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 요령과 관련되어서는 182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 검사에 앞서서 라포 형성을 하라.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목적과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에게 피검사자에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안면 타당도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검사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줌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것과 조금 이격된 정상적인 것과 조금 구분되는 그러니까 조금은 평소보다 좀 과한 행동의 어떤 과한 표현이라든가 별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서 표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가장 중요한 페이킹, 속이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채점 시에는 검사 요강이 정한 판단 기준과 절차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고 그것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요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실시에 따르는 그 내용 자체가 채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실시라고 보면은 채점 역시 우리가 그 매뉴얼 표준화된 또는 그 검사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요까지가 실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도 여러분들 따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석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제가 평가 시는 뺐고요. 해석 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가 시는 다른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자, 해석 시의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4가지를 얘기해 놨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182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써주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요것도 괜찮은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3에 보시게 되면 그 위에서 6번째 줄에 제가 팁이라고 있습니다. 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 주의사항이 있죠. 요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답안지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검사 해석 시에는 일단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되며 그 다음에 좀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해석해주고 점수 범위를 고려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검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상담자 내지는 검사자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라든가 자기 개인적 사적인 느낌을 섞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시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검사의 대상과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총 6가지인데요. 아마 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 이렇게 하면 3가지 내지 4가지만 써도 거의 주어진 점수에 육박하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적 문제, 선정의 문제, 실시의 문제, 해석의 문제 이렇게 4가지를 좀 잘 구분해서 답안지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반가로 2번에 보면 검사자 변인 또는 수검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또는 검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 때문에 변인, 다시 말해서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강화와 기대와 코칭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친절하게 써놓고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친절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했다 하더라도 강화라든가 기대라든가 코칭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겁니다. 일단 강화는 뭐냐면은 뭔가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번 시험 잘 치면 엄마가 너 스마트폰 바꿔줄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강화물을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평소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물론 좋은 결과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 아이의 실력이라는 거죠. 엄마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바꿔주겠다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만큼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기대 효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나는 네가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잘하려고 믿어. 이거는 어떤 사회적 바람직성을 알아보는 검사지인데 너는 평소에 아주 모범적이고 착실한 아이니까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이 말 한마디 툭 던져버리면 검사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처럼 막 표시해버린다는 거죠. 본인이. 그 다음에 코칭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검사 요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경우죠.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나치게 친절하게 가르쳐줌으로 해서 이 수검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어떻게 잘 가르쳐주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코칭을 잘해주는 게 좋아요. 그 A와 B 두 사람의 수검자가 있습니다. 근데 A한테는 철저하게 설명해주고 B한테는 대충 설명했었다. 근데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설명을 잘 받은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의 어떤 점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연급포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고약한 문제예요. 틴즐리와 브래들리가 일반적으로 검사 S과 관련해서는 4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4페이지에 그냥 새까맣게 제가 답안지를 아주 길게 해놨는데 해석 준비기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정보를 실제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담가는, 그러니까 검사자겠죠. 검사자는 측정의 목적을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단순히 점수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의 오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범위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고요. 뭐 이렇게 해서 4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4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문제가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185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이제 틴즐리와 브래들리가 말한 이 4단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2단계를 묻는 문제로 싹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이해 단계, 통합 단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85페이지에 2단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는 2007년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너무 크고요. 또 답변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서 아마 채점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부정적 결과에 대한 통보 방법. 이것도 이제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이제 끝났다면 이제 검사의 유형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는 암기입니다. 예를 들면 186페이지에 위에 보면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를 구분하는 이런 그러니까 검사지의 유형을 묻는 문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보고식 검사, 셀프 리포팅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투사적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인 것이 로사 검사인데 이 정도 186페이지에 나오는 거 표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186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투사 기법의 분류, 요것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슈퍼노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만 풀면은 의미가 없죠.
어쩌면은 당락을 좌우하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투사적 검사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뭐 투사적 검사에는 뭐 로사 검사가 있고 TAT 검사가 있고 또는 뭐 SCT 문장 완성 검사가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식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투사적 기법의 종류는 또 뭐냐?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투사 기법의 종류는 연상 기법입니다. 로사 검사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구성 기법, 그 다음에 표현 기법이라고 해서 DAP, 여러분들 draw a person, draw a tree, draw a house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린 그림을 보고서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HTP, 여러분들 house, tree, people, 그래서 집, 나무, 사람 그림 같은 검사, 이런 것들이 표현 기법에 해당되는 투사적 검사고요. 그 다음에 완성 검사라고 해서 SCT 문장 검사지, SCT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STA, 시츄에이션을 주고 상황 검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완성 검사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했을 때 투사 기법의 종류 4가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그야말로 풍부하게 공부하고 자료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이제 그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에 관해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투사적 검사 자체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것,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부하실 거죠? 예. 뭐 내용에 보면 장점, 단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좀 세분화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나누잖아요. 인지적 검사이냐 또는 정서적 검사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인지적 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능력 검사 또는 극대 수행 검사, 성능 검사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골라 쓸 수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의 정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검사,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인지적 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가게 되면 정서적 검사입니다. 성향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습관 수행 검사입니다.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어떤 성격이라든가 흥미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걸 묻는 거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성능 검사라든가 인지적 검사는 정답이 있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제가 그 188페이지에 큰 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많이 보던 표입니다. 표에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 특징 부분을 한 번 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지적 검사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다, 시간 제한이 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아랫단에 나오는 정서적 검사의 경우 태도 검사 내지는 습관적 검사, 성향 검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정답이 없습니다. 또 특별하게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줄 거세요. 여러분들 행강편 하나 짝 거세요. 최대한 정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 또 최근에는 또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한 분류보다는 또 목적에 따른 분류의 기준을 주고 출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89페이지에 나오는 규준 참조와 준거 참조 검사입니다. 뭐 제가 기본서 1차 대비책에 보면 좀 내용을 많이 풍부하게 담았습니다만은 2차 때는 뭐 그걸 다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제 슈퍼노트에 나와 있는 요 정도 규준 참조 검사는 어떻고 준거 참조 검사는 어떠냐 하는 정도의 한 4줄 정도만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답안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팁에다가는 규준 참조 검사의 기준 점수 결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준거 참조 검사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 평가잖아요. 우리 직업 상담사 1차 때처럼, 그죠? 60점 이상만 넘으면 이 사람을 1차 시험에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대체 그 60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어떻게 정하냐는 거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50점 이상이면 어땠고 60점 이상이면 어떠냐? 결국에는 그 60점이라는 게 뭐냐면 60점 넘었다는 얘기는 요 정도 되어야 직업 상담사로서의 기본 기초를 갖췄다라고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점수잖아요. 그죠?
이걸 뭐 막무가내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첫 번째 정보 판단법, 그 다음에 엔고프 네들스키법, 그 다음에 집단 대비 방법. 뭐 집단 대비 방법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떤 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기준을 잡아서 아주 평균 내가지고 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점수를 정하는데, 대부분 국가시험은 대부분 60점이죠. 그 60점이라는 게 뭐 각 자격증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집단 대비 형식으로 기준 점수를 정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정보 판단법, 엔고프, 네들스키법, 그 다음에 집단 대비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고, 이제 또 이어서 우리가 개별적인 그런 심리검사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